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인보. 이충무공은 서울서 나고 시골서도 지냈으니 저기 보이는 방화산 및 아산 뱀밭에 공이 고태기 전하며 은행나무 아래 핥터 말마당을 어제 일같이 일러 내려온다. 삼천리 어느 구석이 이 한 분 심혈의 유운이 아니리오만 이 온천 부근은 공의 고향의 문호일 뿐만 아니라 남쪽 길이 여기를 거치게 되니 임진전 4년 선조 기축 2월에 이 앞으로 전라도를 간 것이 장차 닥쳐올 대난을 막아낼 그 걸음이었다. 처음은 군관이다가 조방장으로 정업 현감으로 이내 전라도에 있다가 십여 년의 좌수사가 되었다. 이때에 누가 난리 걱정이나 하였으랴. 공은 홀로 장례를 헤아려서 창의로 거북선을 만들고 천지현황 등의 좌우를 가진 대포와 승자장총과 그 밖에 갖가지 맹렬한 화전들을 만들어서 비밀히 여러 번 시험을 하고 바다목을 건너지르는 철새를 치고 망대를 쌓았다. 임진 4월에 외란이 나니 공이 물샐 틈 없는 전비를 마치고 5월 4일 여수서 떠나 전라 좌수영의 구역을 넘어 경상도 바다로 들어섰다. 그동안 외적은 저희 오는 길에 거칠 것이 없게만 알더니 어찌 뜻하였으랴. 옥포 바다에서 거북같이 빠른 배들이 다닥치면서 우르르르르 꽝꽝꽝 적이 싸움을 걸어볼 사이도 없이 깨어지면서 타오르니 바다가 불이요 물결이 벌건 피었다. 충무공이 전승한 곳이 이 싸움터다. 연하여 사천에서 당포에서 당항포에서 적을 보는 대로 무찔러서 한 달 동안의 적선을 깨뜨린 것이 100여 척이라 상륙한 적은 뒤가 끊기고 오는 적은 육지에 붙을 길이 없었으니 만일 공 한 분이 아니었던들 그때 일이 어떠하였을까는 생각해볼 여지도 없다. 신입 같은 분은 수군을 없애고 육전에 힘을 모으자 하고 공은 둘에 하나도 없앨 수가 없다 하였다. 한창 해전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육군의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고 돌산, 흥양 등지에 길러둔 말들을 가져다가 타도록 하고 구례의 석주와 도탄과 광양의 두치는 모두 무태요해라 하여 의승과 향병에 연락하여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 옥포에서 대가파천의 기별을 듣고 당항포 싸움이 끝난 뒤 적이 장후 뜨끔할 것을 생각하고 저 침입하는 무리를 잠깐이라도 늦추게 하기 위하여 전함 수만을 거느리고 5월 5일 곧 일본을 치러 가나이다 하는 장계를 써서 군관을 시키어 서울 가는 길에 떨어뜨려 적의 눈에 뜨이도록 하였다. 7월에 고성 견내량에서 대대인 적선을 만났다. 견내량은 좁으니 넓은 데로 끌어내리라 하고 부하와 약속하였다. 한참 교전하다가 우리 전선 일부가 쫓기니 적의 전대가 승세를 타서 급히 쫓아오더니 한산도 앞에 미쳐 우리 장선에 기가 솟고 북소리 크게 나자 쫓기던 배들이 돌아서면서 일시에 하객진이 되어 적을 끼고 포화를 퍼부었다. 이때에 적선 부서진 것이 70여 척이요 적의 말로 9천이 넘어 죽었다 한다. 잔적 얼마가 해안에 배를 붙이고 도망하므로 우리 피난민에게 해가 미칠까 염려하여 빈 배 하나는 남겨두고 물러나와 밤을 지내고 새벽녘에 그 배가 나오는 것을 쳐서 태웠다. 군사들이 적의 수급을 들이는 것을 보고 죽은 머리 하나를 벨동 안에 여러 적을 더 쏘아 죽여라. 내 공은 내 눈에 있고 적의 수급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말씀이 전 군중의 과조 규모가 되어 나중에 고금도에서 명장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우리의 공을 그에게 넘기어도 모두들 기쁘게 공의 뜻을 따랐다. 거북선은 철갑을 입힌 배다. 등 덮은 뚜껑에는 빈틈없이 철첨이 돋치고 아래로는 여러 노가 좌우에 벌려내어 밀고 주위로는 포열이 있어 포기를 걸되 배 앞 용의 머리에 건 것이 가장 크다. 우리가 바깥은 보아도 밖에서 우리를 볼 수가 없다. 세찬 노군들이 일시에 저음으로 풍조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위의 포화가 한꺼번에 터짐으로 밀집한 적 가운데로 들어가도 하나로 사방을 칠 수 있고 선체가 견고함으로 적단이 뚫지 못한다. 그러므로 적을 만나면 거북선이 앞서 들어가고 판옥선이 뒤를 따랐다. 한산도 앞에서 적을 전멸하고 나서 다시 부산에서 적선들을 부수고 또 수륙으로 어울려서 무수한 적을 무찌르니 이 뒤부터는 적 오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 적이 달아나는 것이 걱정이었다. 한산도를 본진으로 하고 해상을 공제하려 하던 차에 삼도 통제의 명을 받았다. 거죽으로 보기에는 공은 삼도 수군의 총수라 일체를 마음대로 펴 볼만한 듯하되 실상인즉 비닐은 뿐이요 군량 하나 기계 하나 보태어 준 것이라고는 태무하였다. 해도 몇 군데에 둔전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고고 지로지점까지 만들어서 내어 팔고 사들이고 별별 가지 애를 다 써서 겨우 군사들을 먹이고 입히었다. 유철을 모아 총통을 만들고
밤이면 손수 화살을 다듬었다. 피난민들을 살리려고 조용한 섬을 가리어서 농토를 마련하여 들여보내고 군사들더러 적을 죽이는 것만이 공이랴. 적에게 잡혀간 우리 사람을 구해내는 것도 공이니 적선을 붙들어 불을 지를째 혹 우리 사람이 없나. 먼저 살펴보라고 지성으로 일러서 구해오는 대로 다 살게 하여 주었다. 사천 싸움에 적탄이 어깨를 뚫은 채로 해지도록 전군을 지휘하고 대전할 때마다 언제나 전두에 서서 모두 부축하여 드시라 하면 내 목숨은 하늘을 믿는다. 어찌 너희더러만 적봉을 당하라 하랴 하였다. 어느 해 한산도의 여역이 돌아 당신께도 옮았으나 죽지 않으면 누울 수 없다 하고 열이틀을 두고 한결같이 군무를 보았다. 공은 효자다. 임진 이후 일기를 보면 그 어머니가 그리워 한때라도 잊지 못하고 밤이면 흔히 앉아서 세웠으니 어머니의 안부가 얼마나 동동하였을 것인가. 아산의 산천이 공의 눈 속에 어리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 앞길, 이 어려움이 다 그 어리는 가운데 딸리어 들었었을 것이니 땅에 알미 있다면 지금까지도 늑거워할 만하다. 적이 여러 번 참패를 당하고 나서는 공 한 분이 있고서는 조선을 걸어보지 못할 것을 알아 공을 모함할 꾀를 내고 또 경상 우수사 원규는 공을 시기하여 기어이 밀어내려고 하였다. 거기다가 당파 다툼이 한창 성한 때라 적의 간원을 빙자하여 공을 죽이고 원균을 내세우려고 하는 무리가 많았다. 유서에는 공의 천주라 공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도 구하다가는 도리어 화를 더하지 아니할까 하여 속만 태우고 이완평은 이모를 갈 수 없고 원균을 맡길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편에 남이신 같은 자는 공의 일을 염탐하러 갔다가 와서 말하기를 그동안 외장 카토 기요마사의 배가 암서에 걸려서 이래를 지난 것을 이모가 알고도 거저두었다고까지 하였으니 만일 서해의 동지 정판부사 탁의 신구가 아니었더라면 공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의 종군이란 명목으로 권원수 진중으로 가는 길에 아산선산을 들렀다. 정유년 4월 초승이다. 수일 머무르면서 그동안 전라도에 가서 머무르다가 수로로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차에 그 어머니 공에 당한 일에 놀라서 병환이 덧치어 배에서 돌아간 줄을 알았다. 상행을 맞이한 뒤 반행하는 금부관원에게 간걸하여 겨우 사흘을 지내고 나흘 되던 날 떠났다. 이날 온양 근곡으로 천안 보산원으로 공주 일신역에서 밤을 지낸 것이 일기에 적히었으니 이 길에 또 이 앞을 지났었을 것이다. 7월에 적선이 대거하여 들어와 수군이 참패하고 원균은 달아나다가 죽었다. 벼랑간 조정이 물끌 듯 하더니 공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였다. 마침 진주에 머물러 있다가 설을 받고 즉시에 떠났다. 순천을 거쳐 보성 지나 회령포에 오니 전선이라고 겨우 열이다. 깨어진 나머지를 모아서 거북선 2척을 더 만들었다. 조정에서 공에게 임무를 맡기기는 하고도 공 역시 어찌할 수 없으려니 하여 다시 육지에 오르라고까지 하는 것을 공은 만일 바다를 버리면 적은 바로 한강에 닿을 것이니 어찌하리까. 남은 배가 아무리 적어도 신이 죽지 아니하였으니 적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하오리다고 곧 장계하였다. 그러나 잔선 12를 가지고 바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어찌 누군들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랴. 진도 벽파진에서 보름 동안이나 지내다가 우수영 앞으로 진을 옮겼더니 9월 16일 새벽에 적선이 수없이 들어온다는 탐보를 듣고 전선을 거느리고 중류로 나아가 기다리더니 적선 300여 척이 삼킬 듯이 덤비었다. 형세가도 위태함으로 몇몇 장령은 제각각 회피할 마음을 먹고 우수사 먼저 아득하게 물러섰다. 공이 급로로 적선 앞으로 달려들면서 겁내지 말고 쏘아라. 어서 쏘아라. 포화가 벼락치듯 하여 적이 저당하지 못하나 포이 이미 여러 겹이요. 돌아보니 전선 얼마는 멀리 떨어졌다. 곧 나각을 불리고 급히 중군 연기를 꽂고 다시 누이니 죽어도 이 아래를 못 떠난다는 군령이요. 또 초유기를 꽂으니 가장 삼엄한 명령의 표시다. 이제야 중군장 김응함의 배가 점점 다가오고 거제 현령 아니의 배가 앞을 섰다. 공이 친히 나아가서 아니야 군법에 죽으려느냐. 달아나면 살까? 아니가 겁결에 적선 사이로 들어섰다. 김응함아 너는 중군으로서 대장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 죄를 벗을까? 적선 세 척을 다 부수었다. 어느덧 회피하려던 배들도 기운을 내어 지연자 포성이 바다를 뒤집을 듯하며 적선 30여 척이 잇따라 부서졌다. 이 즈음은 조수가 빠지려 하여 우수영 앞 울돌목 물살이 무섭게 쓸 때라
적선이 모두 급류에 들어 돌이킬 겨를이 없이 좁은 목으로 넘어 내려갔다. 미리 물 밑으로 철새를 건너 메었던지라 넘는 족족 걸리어 아래로 엎어지는데 목 아래는 턱이 심하여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잇따라 엎어지면서도 뒷배들은 장차 서해로 나아가는 것인 줄만 여기었다. 이리하여 적선 300여 척이 10여 척 이외에는 다 부서졌다. 알고 보면 공이 여기에 조류를 이용하여 적을 전멸하려고 짐짓 머물러 적선이 들어오도록 하고 불어 포위 중에 들어가 고전하면서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니 이렇듯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은 부하에게 다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때 공은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북을 베개로 베어 쉴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생각에 설어서 육미를 대지 아니하고 죽음도 겨우 몇 모금씩을 마셨다. 월을 보화도로 옮겼다가 이듬해 2월에 고금도로 본영을 정하니 공을 의지하려고 모여든 민호가 수만이 넘었다. 녹과 구리를 모아 대포를 붓고 나무를 베어들여 배를 짓고 모든 전구를 차례로 만들어 마지막 노량해전에는 거북선만도 수백 척이 되었으니 다른 것은 헤아릴 만하다. 공에게는 괴로운 일도 너무나 많았다. 명장 유정은 무트로 와서 순천에 있는 적을 막는 것처럼 하고 진리는 바다로 고금도에 오니 진린의 조포함으로도 공에게는 휘었다. 하나 둘이 다 적과 통하고 진은 그래도 공에게 끌리나 유는 심하였다. 울돌목 싸움 뒤에는 적 스스로 완전히 실패함을 자인한 데다가 대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보를 받고는 즉시로 철귀하자고들 하여 11월에 코니시 유키나가 등이 순천으로부터 나오려 하다가 해상을 지키는 우리 수군에게 패하여 도로 물러가서 사천, 곤양 등지에 있는 강적 시마즈 요시히로 등의 전군 응원을 구하였다. 18일 밤 사천, 곤양으로부터 적선 500여 척이 남해 앞바다로 들어오니 노량을 넘으면 순천이다. 공이 순천서 나올 도적들의 길에 복병을 늘어놓고 몸소 마주 나와 들어오는 적을 노량에서 만났다. 그 밤에 달이 밝았다. 이 원수가 없어진다면 죽어 한이 없겠나이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서 적선 200여 척을 무찌르는 동안에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한창 독전하는 가운데 적탄이 좌에게 박혀 쓰러지면서 싸움이 급하다. 나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는 그만 숨이 끊기었다. 공의 아들 회와 조카완이 옆에 있었다. 그대로 길을 두르고 북을 쳐 한낮이 다 되기 전에 적선을 거의 다 깨뜨렸다. 만일 명군의 내통이 없었던들 순천 있던 적마저 살아가지 못하였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이 지난 뒤는 여러 군데의 적이 한 번에 씻은 듯이 없어져서 7해 만에 묵과 바다가 처음으로 맑았다. 지난해 어머니를 여의고 울면서 이 앞길을 접어들었더니라. 뒷사람들이여 부끄럽다. 노량 달밤에 공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빌었기에 300년을 얼마 넘지 아니하여 나라 일이 어떠하였었던가. 그래서 최근 몇십 년 우리의 겪은 것은 차마 공의 일을 적은 글 속에 넣고자 아니하거니와 도적이 물러난 뒤 충남 도내에서 공의 유적을 표하려고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고 국고금과 도비를 얻고 관공리원, 중소학생 및 일반 민중들의 정성을 모아 온천역 앞에 비를 세우기로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거듭 옛 일을 느껴하였다. 공은 명장이라기보다도 성자다. 그 신묘 불축이 오직 지성 측달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은 성자이므로 명장이다. 누구나 공을 닮으려거든 먼저 국가민족 앞에 일신의 사업서야 할 것을 알라. 저 고택을 바라며 이 앞길을 보라. 나도 한번 따라보려는 마음이 나지 아니하는가. 실록 예찬 이양하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시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봄 가운데도 만산의 녹엽이 싹 트는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실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헐헐 떨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 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은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 나 자신도 하루 동안의 가장 기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한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꼴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람을 여해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곁눈을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새 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의 영의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즈음의 실록에는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실록을 대하고 있으면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 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별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흉중에도 실록이요 나의 안전에도 실록이다. 주객일체, 물심일려라 할까? 현효하다 할까? 무념무상, 무장무해 이러한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때 나에게는 아무런 감각의 혼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의 유열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과 모든 우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상급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양하여 좋아있고 질서 있는 세계까지 높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초록에 하나여 나에게는 청탁이 없다. 가장 연한 것에서 가장 짙은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초록에도 짧으나마 일생이 있다. 봄바람을 타고 새움과 어린 잎이 돋아 나올 때를 실록의 유년이라 한다면 삼복 염천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그의 작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작년에는 작년의 아름다움이 있어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은 실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즈음과 같은 그의 청춘 시대 가운데 숨어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의 세례를 받아 청신하고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실록에 있어서 불행이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 2, 3주일을 셀 수 있으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불과 3, 4일이 되지 못하여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의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초록이 비록 소박하고 겸허한 빛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의 아름다움에 있어 어떤 색채에도 뒤서지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고귀한 순간의 단풍 또는 낙엽송을 보라. 그것이 드물다 하면 이즈음의 도토리, 버들 또는 임간에 있는 이름 없는 이 풀 저 풀을 보라. 그의 청신한 자색, 그의 보드라운 감촉, 그리고 그의 그윽하고 아담한 향은 참으로 놀랄만한 자연의 극치의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가 충심으로 찬미하고 감사를 드릴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 옥중일기 김광섭 11월 13일 토요일 기상 나팔소리. 오늘이 토요일이다. 오늘은 옥중이라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 한 주일이 가기는 가는구나. 옥중 세월인들 다르랴. 누가 붙잡아 맬 것인가. 큰 집 지어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또 열게 돼 있지도 않은 컴컴한 창에서부터 두 폭으로 축 처진 검은 커튼을 양쪽으로 젖혀놓았다. 금계산 꼭대기에 지지 못한 달이 창연히 비친다. 북창에 처음 보는 달이다. 꿈에 따라 가다가 어디선가 자는데 누가 문에 쇠를 잠그고 갔구나. 한숨이 나서 더 바라볼 수 없다. 이 토요일 아침 밖은 어떨까? 낮은 평일처럼 가고 밤에는 수의를 걸치고 팔짱을 꼈지만 아랫도리는 허전하다. 콧등과 발가락이 벌써 시리다. 이 겨울을 어떻게 넘나? 같은 살인데 왜 얼굴보다 더 시릴까? 이 붉은 옷하고는 언제나 친해질까? 자꾸 창백해지는 듯 얼굴도 부은 것 같다. 벽도 죄스러운지 진땀이 흐른다. 운명의 이불이나마 덮고 온감이야 있건 없건 포근히 잠들고 싶다. 성령이 있으면 오늘 밤에야 이 몸에 악몽이 안 오겠지. 팔다리를 뻗다가 하마터면 큰 소리를 지를 뻔했다. 손에 닿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 자자 거침없이 떨어진 자처럼. 낮은 베개 높이 베고. 민족의 진로. 김기석 1945년 8월 동방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이겐 하늘 아래 펼쳐진 아시아의 산과 들은 더 한층 푸른빛이었다. 동족의 유일한 반도인 한반도에는 오랫동안의 곤욕의 땅을 새로운 영광의 지역으로 바꾸는 역사의 벅찬 세기가 시작되었다. 동방의 하늘과 별을 쳐다보면서 자라난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더 한층 고상한 꿈과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벅찬 꿈과 희망을 실은 배는 순조롭게 저어가지 못하고 풍랑에 휩쓸리면서 모진 고난을 겪어왔다. 우리들은 지금 결의의 앞길을 올바로 내다보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배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의 별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똑바로 걷는 자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모든 소리, 모든 푸념, 모든 한탄, 모든 앙탈을 집어치우라. 우리 앞에는 묵묵한 전진이 있을 뿐이다. 인제 뱃머리에는 물결이 한층 더 일고 주위에는 물결이 한층 더 짙다. 폭풍과 비와 우레와 눈보라와 암초와 유혹하는 인어와. 그러나 이미 5,0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온 우리는 이 새로운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곧장 날아 관역에 들어가 맞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서구 물질주의 풍조는 우리를 이끄는 역사의 별이 못 된다. 기계 문명은 우리를 이끄는 별이 못 된다. 겉만 화려한 번화한 도성은 우리를 이끄는 별이 못 된다. 백성을 괴롭히는 사회주의 혁명은 우리를 이끄는 별이 못 된다. 민족 지상주의나 일민주의도 종교를 비웃는 과학이나 도덕을 무시하는 종교도 우리를 이끄는 역사의 별이 못 된다. 1896년 서 제필이 미국에서 돌아와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간행했다. 이 독립협회 운동은 낡은 한국과 새로운 한국을 갈라놓았다. 낡은 한국은 유구한 국초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한말에 끝났다. 새로운 한국은 독립협회 운동에서 시작하여 3.1운동, 8.15 광복, 6.25 사변과 4.19 의거, 5.16 혁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낡은 한국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던 데 반하여
새로운 한국은 자기와 함께 아시아 및 세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를 이끄는 역사의 별의 사명이 단순한 민족주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새로운 한국은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면서 아울러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만일 한국에 할 일이 단순한 국권 회복이나 한갓 서구 문명의 모방에 그친다고 하면 우리 일은 이미 1948년이나 늦어도 1960년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실시하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밝고 덕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역사를 진실로 새로운 방향으로 꺾어 돌리는데 우리 자신의 길이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한국이 알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독립국가를 세우고, 둘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 셋째, 온 결의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 독립노선과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와 이 셋이 새로운 한국이 한국 및 세계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은 어느 때 어느 민족에게나 맡겨지는 공통된 책임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가 한결같이 첫째 책임 하나에만 얽매여 있었고 유럽에서도 이 셋을 어설프게밖에 더 실현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국에 의하여 인도될 때 여기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토가 분단된 우리나라나 독일의 경우는 우선 국토 통일이 당면 과제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 통일은 자세히는 역사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노선과 민주주의와 복지사회가 새로운 한국을 이끄는 역사의 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명의상의 자세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보람있는 역사의 알맹이가 되어 한반도 위에 그 금자탑을 쌓아 올려야 한다. 그런데 독립노선을 비롯하여 이 중대한 세 가지 일이 우리 사이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독립노선과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쌓아 올릴 터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집을 일으켜 세우기 전에 먼저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다. 이 기초란 제도나 돈이나 기술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고 쓰고 하는 개개인, 곧 나와 너일 것이다. 독립노선을 제1혁명, 민주주의와 복지사회를 각각 제2, 제3혁명이라고 하면 나와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고쳐지는 것을 제4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4혁명이 모든 제도상의 혁명에 선행해야 한다. 공자는 낮잠 자는 제자를 깨워 일으키고 다음과 같이 나무랐다. 썩은 나무로는 도장을 새기지 못하고 부스러지는 흙으로는 벽을 바르지 못한다. 이는 그 사람됨이 건실하지 못하고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나무의 바탕과 흙의 풀기 문제다. 약해서 달아나는 군대를 몰고 나가 적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썩고 부스러지는 백성을 가지고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우리의 병은 제도의 병이라기보다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품과 사고방식과 생활 인습에서 온 병이다. 나 한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라의 운명에 직결됨을 알라 그 짜는 실로 짜인 천을 알 수 있다고 하거니와 50년 후 100년 후의 한국은 그날이요 시인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썩은 무명도 되고 윤기 있는 양단도 될 수 있다. 우리 중에는 입으로 국토 통일을 외치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되는 자가 없을까? 우리 국토는 허리가 동해서 서로 끊어졌거니와 이것은 국제공산당과 서구 물질주의 풍조가 양쪽에서 가위질에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결의의 상하가 그 성격과 습성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하는 한 민족 중흥이고 경제적 자립이고는 한마당의 어지러운 꿈이 되고 만다. 한국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함이란 단순히 제도와 지도자와 정당을 바꾸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응달서 나와 밝은 햇볕 아래로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돈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면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옮아감이 못 된다. 모략과 중상과 음해를 일삼음은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옮아감이 못 된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편을 낮추는 것은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옮아감이 못 된다. 물질주의 풍조에 취하여 먹고 마시고 술 취하여 감각적 쾌락에 빠지고 함은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옮아감이 못 된다. 그러나 부지런함은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옮아감이 된다. 건박하고 검소함이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옮아감이 된다.
서로 돕고 협동함이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올마감이 된다. 사에 앞서 공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침이 새로운 햇볕 아래로 올마감이 된다.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쌓아진 굳건한 방파제다. 공산주의 공세에 뚫리지 않고, 향락주의 공세에 뚫리지 않고, 봉건주의 공세에 뚫리지 않고, 비관주의 공세에 뚫리지 않고, 새로운 형의 인간, 새로운 형의 지도자, 새로운 형의 민족성,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결의가 지녀야 할 최고의 필수품이다. 우리 사이에 이 같은 새로운 형의 인간을 없을까? 한국 사람은 먼저 이 같은 인간성의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독립 노선과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를 쌓아 올려 자기 스스로 선두에 서서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현세기의 혼미 속에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있다. 근세 초기에서 그 근원을 바란 서구의 모든 풍조가 놀랍게 밀어닥쳐 그 중에서도 퇴폐적인 요속들이 세력을 떨친다. 한국은 지금 얽히고 설킨 사상과 습성 속에서 어린이나 어른이 한 가지로 걸어갈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걸어갈 길은 첫째 공산주의를 이기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이고 둘째는 퇴폐적인 풍조를 물리치는 도덕주의이며 셋째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물리치는 협동주의, 평화주의 노선이다. 자유와 도덕과 국제적인 협동과 이것을 돕는 것은 바른 길이요. 이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그릇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 길은 이미 독립선언문 속에 밝혀졌고 3.1운동에 의하여 명확하게 보장되었다. 이 길, 이 정신이 우리 앞에 있건만 용감하게 거기로 달려나가지 못하고 한결같이 머뭇거림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과 짝하여 이 고난을 물리치고 올라오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에워싸는 여러 모양의 어두운 연기와 우리들 자신 속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꺼질 듯 하다가 용감히 그 위에 솟아올라 푸른 하늘에 연결되는데 우리의 승리가 있으니 이럴세 새벽동이 트기에 앞서 어둠이 한때 더 짙어지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산과 들이 펼쳐지는 한반도. 아늑한 골짜기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 연기가 평화스럽게 올라가는 한반도. 원효와 의상과 이 율곡과 이 충무공과 이준과 안도산의 나라인 한반도. 그리고 수많은 지아비와 지어미가 그들의 고난 어린 생애를 마치고 지하에 조용히 누워있는 한반도. 만일 저들이 그 목숨을 바쳐 이 땅, 이 백성의 전통을 지켜 내려온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 저들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몸을 나라에 바치고 덕을 천하에 펴은 저들의 후예인 우리의 존귀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별. 프로방스 지방 어떤 목동의 이야기. 도대. 김분구 옮김. 내가 뉘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일씩이나 사람이라고는 통 그림자도 구경 못하고 다만 양떼와 사냥개 검둥이를 상대로 홀로 목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몽들 뉘르의 은자가 약초를 찾아 그곳을 지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는 피에몽에서 온 숲 굽는 사람의 거무대대한 얼굴이 눈에 띄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도 외로운 생활을 해온 나머지 좀처럼 입을 여는 일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남에게 말을 거는 취미도 잃어버렸거니와 도무지 무엇이 지금 산 아래 여러 마을이나 읍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통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두 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 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미아로 농장 머슴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느 집 어린이가 영세를 했고 누가 결혼을 했는지 그 사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을 연해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주인댁 따님, 이 근처 100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히 관심을 가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기씨가 자주 잔치에 참석하며 저녁 나들이를 하는지 또는 지금도 새로 나타난 멋쟁이들이 잇따라 아가씨의 환심을 사러 오는지 이런 따위를 넌지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산에 사는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인 내가 그런 건 알아서 무엇하느냐? 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나대로 지금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다고. 그리고 스테파네트는 지금까지 한평생 내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보름치의 식량이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량은 그날따라 아주 늦게야 겨우 도착하였었습니다. 아침나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미사를 보고 오기 때문일 테지. 그러자 점심때쯤 되어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이 나빠서 노새를 몰고 떠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3시쯤에서 말끔히 씻긴 하늘 밑에 온 산이 비에 젖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일 때였습니다. 나뭇잎에 물방울 듣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잘잘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문득 방울 소리가 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부활절날 여러 종루에서 일제히 울려오는 종악과도 같이 즐겁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천만 뜻밖에도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노새 등에 실린 버들고리 사이에 의젓이 올라타고 몸소 나타난 것입니다. 맑은 산 전기와 소나기 뒤에 싸늘하게 씻긴 공기를 쐬어 얼굴이 온통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꼬마는 알아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이들을 보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새에서 내리며 우선 그 모든 소식과 그리고 도중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기씨 머리에 꽂은 꽃 리본이며 그 눈부신 스커트 그리고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느 무도회에라도 들러서 놀다가 늦어진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오, 그 귀여운 모습! 아무리 바라보아도 내 눈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 아가씨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를 몰고 벌판으로 내려가서 저녁을 먹으러 농장으로 돌아가면 가끔 아가씨가 식당을 휙 가로질러 지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하인들에게는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차려입고 어쩐지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하면 넋을 잃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바구니에서 식량을 끌어내기가 무섭게 스테파네트는 신기한 듯이 주위를 휘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아름다운 나들이 옷을 더럽힐까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는 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는 구석이며 양 모피를 깐 집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두건 달린 외투며 내 채찍 그리고 구식 엽총 따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가씨에게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산단 말이지? 참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갑갑할까?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을 생각하며 아가씨.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치밀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한데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어찌 당황했던지 한마디도 대답이 선뜻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낌새를 눈치채고도 깜찍스러운 것이 일부러 얄궂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동무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정말 여자 동무가 여기를 찾아올 때면 황금의 양이나 저 삼봉우리 위로만 날아다니는 에스테렐 선녀를 눈앞에 보는 듯 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그 귀여운 몸짓이라든지 요정이 나타나듯이 얼른 왔다가는 숨 돌릴 겨를 없이 가버리는 그 서운한 뒷맛이 정말 아가씨 자신이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테렐 선녀같이만 보였습니다. 잘 있거라 목동아. 조심해 가셔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속에 가뭇없이 사라진 뒤에도 그 노새 발굽에 채어 연방 굴러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심장 위에 덜컥덜컥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감히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졸음에 겨운 듯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내려다 보이는 산골짜기들이 차차 푸른 빛으로 변하고
양들도 울 안으로 돌아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밑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방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혼빵 물에 젖어서 추위와 공포로 오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덕 밑에서 소나기에 물이 부른 소르그 강에 부딪히자 길을 쓰고 굳이 건너가려다가 그만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한 일은 그렇게 날이 저물고 보니 이젠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을 터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여기에 내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밤을 새워야 하며 더군다나 가족들이 근심할 생각을 하고 아가씨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힘자라는 데까지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위로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7월이라 밤도 아주 짧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꾹 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래놓고는 황급히 불을 활활 피워 발과 시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게 했습니다. 이어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슬 같은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괴는 걸 보고 그만 나까지도 울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 겨우 쌀아기만큼이나 햇볕이 남아있어 서쪽 하늘에 증기처럼 한 줄기 빛이 비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울 안에 들어가서 쉬기를 바랐습니다. 새집 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비록 누추할 망정 그래도 내 울 안에서 신기한 듯이 그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는 양들. 바로 곁에서 우리 주인댁 따님이 마치 다른 어느 양보다 더 귀엽고 더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 밑에 마음 놓고 고이 쉬고 있다는 생각에 오직 자랑스러운 마음이 벅차 오를 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밤 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인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네트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는 서스레짚이 버스럭거라며 혹은 잠결에 매하고 울음소리를 내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염소 모피를 벗어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고 모닥불을 이글이글 피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분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못에는 자그마한 불꽃들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온갖 산신령들이 거침없이 오락가락 논일며 대기 속에는 마치 나뭇가지나 풀잎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라도 들리듯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그 들릴 듯 말 듯한 온갖 소리들이 일어납니다. 낮은 생물들의 세상이지요. 그러나 밤이 오면 그것은 물건들의 세상이랍니다. 누구나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질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무슨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만 소스라치며 바싹 내게로 다가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편 아래쪽 못에서 처량하고 긴 소리가 은은하게 굽이치며 우리가 앉아있는 산등성이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아름다운 유성이 한 줄기 우리들 머리 위를 같은 방향으로 스쳐가는 것이 마치 금방 우리가 들은 그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한 가닥 광선을 이끌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뭘까?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기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불쑥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너희들 목동은 모두 점쟁이라면서? 천만에요, 아가씨.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남들보다는 더 별들과 가까이 지내는 셈이지요. 그러니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공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턱을 괜 채 염소 모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귀여운 천국의 목자였습니다. 어머나 저렇게 많아. 참 기막히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많은 별은 생전 처음이야. 넌 저 별들 이름을 잘 알 테지? 아무렴요, 아가씨. 자, 바로 우리들 머리 위를 보셔요. 저게 성 자크의 기르나수이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에스파니아 상공으로 통하지요. 샤를마뉴 대왕께서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바로 갈리스의 성 자크가 그 용감한 대왕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랍니다. 좀 더 저쪽으로 영혼들의 수레와 그 번쩍이는 굴대 4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별 셋이 3마리 짐승이고 그 셋째 번 별 바로 곁에 다가붙은 아주 작은 꼬마 별이 마차 보이고요. 그 언저리에 온통 핏발처럼 내리떨어지는 별들이 보이죠? 그건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에 드리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랍니다. 저편 좀 낮은 쪽에 저것 보십시오. 저게 갈퀴 또는 사망성 오리온이랍니다. 우리들 목동에게는 시계 구실을 해주는 별이지요. 그 별을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지금 시각이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안답니다. 역시 남쪽으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별들의 횃불인 장 드 밀랑 시리어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별에 관해서는 목동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 드 밀랑은 사망성과 병아리 장 북두칠성들과 함께 그들 친구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나 봐요. 병아리 장은 남들보다 일찍 서둘러서 맨 먼저 떠나 윗길로 접어들었다나요. 저 위쪽으로 하늘 한 폭판을 보셔요. 그래, 사망성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마침내 병아리 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 드 밀랑은 너무 늦잠을 자다가 그만 맹꼬리가 되었어요. 그래 불끈해가지고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냅다 던졌어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 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렇지만 온갖 별들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별은요. 아가씨, 그건 뭐니 해도 역시 우리들의 별이죠. 저 목동의 별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랍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지요.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마글론 말입니다. 어머나,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을 무렵에 나는 무엇인가 싸늘하고 보드라운 것이 살며시 내 어깨에 눌리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졸음에 겨워 무거운 머리를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대며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터올라 별들이 해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이 설렘을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맑은 밤 하늘의 비호를 받아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마치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양떼처럼 고분고분하게 고요히 그들의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서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이 있노라고. 문학과 인생. 최재서. 인생 50고개에 올라서 그 사이 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돌아다 보면 실오라기만한 외길이 보일 둥 말둥 줄거리 잡아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일도 없다. 나는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를 느낀다. 나는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생을 체험하고 싶다. 그럴 때 나는 베토벤의 교향악을 듣고 혹은 밀턴의 시를 읽고 혹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는다. 이 글을 읽어줄 독자는 대개 20전의 청년들임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은 아직 인생을 회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앞을 내다보며 기쁨과 슬픔을 다 같이 희망의 품 안에 포옹하면서 전진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간혹 문학 작품을 읽어 인생에 대해서 그 무엇을 반성하게 될 때에 이 글이 약간의 도움이 될까 해서 붓을 든다. 옛날부터 시는 자연의 모방이라 일컬어왔고 또 연극은 인생을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일이라고 말해왔다. 비교적 현대에 발달한 소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이 자주 되풀이된다. 그만큼 모든 문학 작품이 자연과 인생을 모방하고 반영하여
현실의 이모저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의 일면이고 전면은 아니다. 어느 작품을 보아도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마치 사진기가 풍경이나 인물을 촬영하듯이 문학이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지는 않는다. 문학에서 현실을 모사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며 또 필요한 일도 아니다. 문학의 목적은 좀 더 별다른 데 있다. 그것은 자연과 인생에서 소재를 선택해다가 그들의 모양을 다소 수정하고 혹은 다시 결합해서 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문학 작품은 현실적이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작품 세계는 현실 세계와 따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인생을 떠나서 예술이 독립할 수는 없다. 예술가는 그의 소재들을 인생 체험 속에서 구해올 뿐만 아니라 만약 그가 진정한 천재라면 그 소재들을 결합하고 조직하는 독특한 방법과 원리까지도 자연에서 배워온다. 그러니까 예술 세계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만 성립된다. 예술이 현실과 동일하지도 않고 독립되어 있지도 않다면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병립의 관계다. 현실 세계가 있고 그 곁에 혹은 그 위에 예술 세계가 있다.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고 반영하면서도 독자적인 원리 밑에서 자체의 세계를 창조하여 독특한 목적을 수행한다.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한도에서는 기록이지만 새 세계를 창조하는 한도에서는 예술이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기록면과 예술면을 가진다. 이 두 면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기록과 예술의 두 면을 구비함으로써만 작품은 완전하다. 예술적인 면은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기록적인 면만을 말하려 한다. 문학을 현실의 기록으로서 볼 때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을 쓴 사람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체험했으며 또 그 체험을 얼마나 진실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했는가에 달려 있다. 자기 자신이 성실하게 인생을 실천해보지 못한 사람의 글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구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평생 성실하게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퍽 드물다. 진실한 생활 체험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희귀하다. 우리는 밀턴에게서 그런 희귀한 신뢰를 본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밀턴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의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어린 밀턴은 줄곧 음악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냈다. 이것은 그가 장래의 시인이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시와 음악을 결합하는 일이 그의 소년 시절의 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문학적 소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교사의 지도로 특별히 교육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12살 이후로 그는 자정전에 자본 일이 별로 없었다. 아직 조명이 불완전하던 그 시대의 어린 사람이 그렇게까지 밤 늦도록 공부했다는 것은 건강에 좋았을 리가 없었다. 그것은 그가 만년에 실명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근면의 덕택으로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문학을 비롯하여 철학, 천문학, 물리학 등의 학문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었다. 밀턴의 대학 시대는 순결한 생활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가 믿는 퓨리터니즘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시대의 그의 생활 감정이 여러 편이 시 속에 남아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 밀턴은 목사가 될 예정이었지만 대학 재학 중에 문학으로 전향했다. 그 당시 교회들의 타락을 분개했다는 것도 목사 지망을 단념한 이유의 하나였다. 대학을 나온 뒤에 그의 앞에 유망한 길이 있었지만 그는 시골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독서와 시 창작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의 장래를 염려하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투철한 신념과 열렬한 정신을 품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29살 되던 해에 밀턴은 더욱 견문을 넓히고자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여러 문인, 학자들과 상종했고 또 직접 이탈리아 말로 시를 발표하여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갇혀 살던 과학자 갈릴레이와 만난 것도 이때였다. 이 여행 중에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가 영국을 대표할 만한 장편 서사시를 쓰고자 결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타소의 서사시 예루살렘의 해방과 경쟁해 볼 생각이었다. 전기의 서사시는 16세기 말에 발표되어 근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국민시로서 온 유럽의 이름이 높았었다. 밀턴도 그런 애국적인 시를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주제를 영국 역사의 유명한 아더 왕의 전설에서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시칠리아 섬으로 떠나려 할 때 본국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있어 그는 곧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왕실과 의회 사이에 계속해 오던 알력이 마침내 정면 충돌을 일으켰다. 그때의 심정을 밀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포 국민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외국에 여행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언제나 양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밀턴의 면목이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본국에 돌아온 뒤에 밀턴은 형세를 살피면서 여전히 문학에 정진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를 점령했던 문제는 여전히 장편시의 창작이었다. 그때의 그 포부는 다음 말들에서 엿볼 수 있다. 고심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일은 나의 팔자라 생각하는데 그 위에 또 강한 천품이 결합된다면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만만히 죽어 없어지지 않을 작품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리하여 그는 열심히 작품의 재료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때의 계획들을 적은 원고가 99편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관한 것이 66편, 영국 역사에 관한 것이 33편이다.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선택되면서 신라권이라는 제목이 결정된 것은 1642년이었다. 바로 이때에 교회를 장로제로 고쳐 종교와 정치를 철저히 민주화하려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국내가 물굴 듯했다. 밀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팜플렛을 써가지고 서재에서 나왔다. 그 후 20년 동안 그는 내란에 직접 참가해서 투쟁했다. 여러 해 연구해 오던 그는 장편시는 어찌 되었는가? 물론 포기되었다. 그렇게 알뜰한 그의 시였지만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붓을 꺾는 밀턴이었다. 내란 중에 그는 크로멜 호민관 밑에서 라틴말 비서로 있으면서 국왕 찰즈 1세를 단두대로 보내라고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여 온 유럽을 진동시켰다. 그는 그의 온갖 지력과 정력을 바쳐 자유진영을 위하여 싸웠다. 그러므로 문학에서는 멀어졌었다. 그러나 영국의 왕실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만들려고 일으킨 내란은 밀턴과 그의 동지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1660년에 파리로 망명했던 찰즈 2세가 다시 영국 왕으로 영접되어 영국은 왕정으로 복구했다. 혁명투사들은 모두 붙잡혀서 처단되었고 밀턴도 투옥되었으나 목숨만은 보존되었다. 그의 문학적 재질을 아깝게 생각하는 국왕이 특별히 그를 사해준 것이다. 이때의 밀턴의 나이 50, 그의 이상과 더불어 지위와 권세를 잃고 사면의 적들 속에서 고독과 빈궁에 빠졌다. 그의 가정생활도 특별히 불행했다. 첫 번 결혼에 실패했고 둘째 번 부인은 사망했고 그 자신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 맹인이 되었다. 신라권에서 밀턴은 암담한 그 자신을 고약한 시대 험한 구설을 만나 암흑과 위험과 고독에 둘러싸여 라고 읊고 있다. 신라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 눈먼 늙은 시인이 한 구절 구술하는 것을 그의 어린 딸이 받았으면 그것을 낭독시키어 틀린 데를 고치고 이리하여 12권 장편시를 읊어나가는 장면을 참담하고도 엄숙하였다. 무엇이 맹목의 시인을 몰아서 시를 읊게 했던가?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약속했던 만만히 죽어 없어지지 않을 만한 불후의 작품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불붙는 열정이었다. 밀턴은 이 작품 속에다 그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과 신념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 특히 왕정 복고 이후에 그가 겪은 가지가지의 쓰라린 감정, 실망과 분만, 권세에 대한 반항과 아첨에 대한 멸시, 하느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한 요컨대 그의 인생 전체를 털어넣었다. 뿐만 아니라 밀턴은 이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일생을 살고 싸우고 고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신라권은 그가 예언했던 대로 불후의 작품이 되었다. 밀턴은 양서를 정의하여 생명을 넘어 생명으로 길이 전하고자 대가의 생명 고열을 향약으로 처리하여 보존한 것이라 말했는데 이 말은 그대로 그 자신의 책의 성질을 설명한다. 지식을 전하는 책은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잊혀지지만 진실한 사상과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은 그 생명이 영구하다. 다만 그런 사상과 감정은 밀턴의 경우에서처럼 성실하고도 열렬한 인생 체험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다. 러스킨은 그러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책을 쓰는 사람은 이것을 진실하고도 유익하다 또는 유익하고도 아름답다 고 스스로 생각하는 말해야 할 그 무엇을 가진다. 그가 알기로는 과거에 아무도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말할 사람이 없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고도 음악적으로 적어도 분명하게 말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인생을 총결산하는 마당에서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명백한 사실이라 함을 그는 자각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 생을 받아 태양의 혜택을 입음으로 인연에서 천재이루로 알게 된 참다운 지식이며 참다운 의견이었다 함을 자각한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다. 될 수만 있으면 바위에 새겨두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나의 최선이다. 그 나머지는 나도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미워했다. 나의 인생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나의 눈으로 보았고 나의 마음으로 알았다. 나에게서 그 무엇이 가치 있다면 이 책이야말로 당신들이 기억해 줄 만한 가치 있는 나의 일부다.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 이병주. 우리의 조상들은 본시 노래와 춤을 즐겼다. 워낙 농경이 주업이었던 관계로 씨 뿌리기와 가을 거디를 전후해서 국중 대회를 열어 제천으로 발원하고 그 반기를 나누어 먹으며 감으로 일야를 즐겼다는 단편이 중국 사서에 보인다. 이른바 영고, 동맹, 무천 등이 그것이나 다만 우리의 기술이 아니어서 그 실상을 자상히 파악할 수 없음이 유한이다. 그러나 한자의 동네와 더불어 학교의 건립과 유학의 진출로 한자 기술에 의한 문학의 기틀이 잡히고 한자의 의문을 빈 이두를 만들어 고유의 성정을 간발시킨 사내가의 표기 등으로 우리 문학의 기반도 사뭇 뚜렷해졌다. 게다가 한자로 기록된 금석의 유적과 교린의 서장과 빈공의 응제 등이 끼쳐져 그 편린을 짐작할 수 있음은 진실로 다행한 일이다. 이렇듯 우리 상대의 문학은 전혀 한자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그 전용은 마침내 통용문자로의 터전을 다지고 말았다. 이 기세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조차 여전하여 숫제 진서와 언문이라고까지 일컫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상고인의 도덕 사상과 생활 감정을 엮어낸 사서 오경을 비롯하여 초사와 시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취재한 도잠과 한문으로 다듬어진 한유의 시문학과 상대 문학을 간추린 문선 등의 학습과 체득에 힘쓰는 한편 그 특장을 본받아 고유의 정서를 도야해내는 자주성이 우리 문학의 위치를 높이고 넓혔다. 여기에서 우리의 상고 문학도 샤먼적인 풍토에서 잠옷 하늘을 움직이고 신령을 부리던 초자연의 신비에서 탈바꿈하고 차차 현실 위주의 문학으로 발전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의 희비와 그 주변의 사상을 소재로 삼아 현실의 취택과 인생의 충실을 꾀한 서정문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갓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축가보다 스스로의 보람과 바람을 엿보인 월명의 고고한 인생관과 충담에 심원한 탁이 자연과의 대화인 안민가, 찬기파랑가 등이 신라인의 삶의 값을 윤나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가요의 집대성인 삼대목을 비롯한 고기의 인멸은 그 알뜰한 보람을 거의 잃게 하였으니 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치우친 취사선택이 새삼 아쉬워진다. 한편 중국 문학도 육조를 거쳐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시문학의 황금시대로 발전하여 그 극치에 다다랐다. 곧 이백, 두보, 백거이 등은 당시의 성과를 고정시킨 샛별들이다. 또한 산문에 있어서는 한유가 대한 문장을 제청하여 천하가 이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 기풍은 송나라의 구양수와 소식 등으로 더욱 자리 잡혀 이른바 당송팔대가의 문체가 형성되었다. 위와 같은 터전에서 싹튼 우리의 한문학은 최치원의 출현으로 그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나라에 머무르고 있을 무렵 이미 토항소 경문으로 그 성명을 크게 떨쳤으며 그의 개원 필경은 현존하는 최초의 동국 문학서다. 이어 고려에 내려와서는 역대로 학문을 숭상했으나 잦은 내후 외환으로 국기가 흔들리고 사회가 어지러워져 외세의 유린을 물리치기에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퇴폐적인 도피 사상이 기조가 되어 불안과 애원과 풍자와 해악의 변풍을 드날리었다. 더구나 모화와 사대에 젖은 풍조는 국문학의 암흑시대를 자아내어 보현시범가 등 수편이 그 원형을 전할 뿐 다른 현존의 고려가요는 한역에 의하여 그 뜻만을 보이는가 하면 동동, 서경별곡, 청산별곡, 가시리, 상저가 등의 절조도 실은
훈민정음이 보급되고서야 비로소 체록되는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 그러나 시대적인 욕구에 호응한 인쇄술의 발달은 서적의 출판을 서둘러 왕성해진 향학열은 마침내 김부식, 이규보, 이재현, 이색 등의 한문학자를 내게 하였다. 특히 이재현은 다년간 원나라에 머물러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가 잦아 그의 사곡에 대한 조회는 대가의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한역 가요집인 그의 소학부는 당시의 노래를 짐작함에 있어 귀한 자료가 된다. 다시 조선에 접어들자 여말의 안양, 정몽주에 의하여 높아진 성리학은 숭유 척불의 국시를 조성하여 문운의 일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국문학에 있어서도 시조와 가사의 발달이 신흥의 기상과 성세의 즐거움을 펴기에 넉넉하였다. 더욱 훈민정음의 창제로 말미암은 고유 문자의 사용은 고전의 정리를 서두르게 하여 온갖 부문이 서적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곧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불경언해, 두시언해, 악학괴범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악학괴범은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와 아울러 전래한 기약을 총괄한 좋은 자료이며 두시언해의 간행은 새로운 문체를 이룩하였을 뿐더러 당시의 문학사조가 송나라에서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방증이다. 또한 중국 문학의 양식이 송사, 원곡을 거쳐 명나라의 소설로 발전한 추이에 따라 우리 문학도 운문에서 산문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 소설의 체제를 갖춘 금오신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역대의 한시 문학을 간추린 동문선의 완성은 문단의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주자의 발달은 서책의 간행을 도와 학풍 진작에 이바지함이 컸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드디어 동방의 유종인 이황, 이이를 낳았으며 그 여력은 한문학에 있어 선조 전후 찬란한 꽃을 피우게 하였다. 반면 상춘곡 이래의 가사문학을 대성한 정철은 국문학사상 제1인자로 그의 3위 인곡은 동방의 이소라는 평을 들었고 이어 홍길동전이 나온 것도 괄목할 사실이다. 그러나 누대에 걸친 문치가 승평을 누리게 하였지만 자연 문약에 빠져 지나친 회의와 방종이 동서의 분당을 가져와 끝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비극을 부르고 말았다. 이 대난을 겪자 국력의 쇠미와 민생의 도탄은 재기의 결지와 자주의 각성을 자아내어 문학에 있어서는 독점과 특권의 관념이 흐려지고 민중의 공유가 앞을 서 평민적인 소설, 시조, 가사 등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다. 이로 말미암아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 가집의 편찬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뛰어난 작가가 나타나지는 못했고 오직 고산 윤선도의 단가가 새로운 가도를 닦아 사계의 백미를 차지했고 김만중의 소설이 두드러졌을 뿐이다. 그러자 문풍이 점차 언문일치로 기울어 주제의 다양성과 평민성을 드높인 소설, 구운몽, 춘향전 등을 낳게 하고 낭만과 사실을 겸한 기행과 수기 등의 체험 문학이 활발해졌고 또한 여류 문학의 세비까지 나타났다. 이 풍조는 한문학에도 여전하여 신흠, 이정구, 장유, 이식 등 사가와 김창엽 등의 문장과 송시열의 경악을 낳았으며 다시 청나라에서 일어난 실학사상에 영향되어 박지원과 정약용의 실학이 일세를 휩쓸었다. 이 추세는 한시 문학에도 뚜렷하여 새 것을 높이는 경향이 드높아 이덕무를 비롯한 후사가의 참신한 문장과 신유의 변풍을 가져왔다. 특히 박지원 한문소설과 신유의 소학부는 빛나는 열매들이다. 이러한 정조 전후의 문예 부흥은 그의 뛰어난 업적으로 문학에 기여한 바는 컸지만 그 뒤 어수선한 국내 사정으로 한동안 한산하다가 한말에 이르러서야 이건창, 김택령, 황현 등이 나타나 마지막 빛을 보였다. 한편 국문학도 평민 문학의 깃발이 찬란하여 시조와 가사로 허전한 인생과 고단한 생활을 호소하는가 하면 전기를 다룬 중국 소설의 번역 등이 나돌아 신소설의 바탕이 마련되고 나아가서는 근대 사조를 받아들일 터전이 열렸다. 결국 한국 문학은 거의 중국 문학을 본받은 문학 같지만 실은 그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전통을 빛낸 문학임을 자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 문학이 환경의 지배로 가꿔진 모란이라면 우리 문학은 환경의 지배 속에서 꾸준히 피어난 연한 무궁화라 할까? 그러므로 우리 문학을 세계 문학에 겨루려면 우선 동서 고금의 고전을 남김없이 섭취함과 아울러 우리의 모든 고전을 시급히 현대의 안목으로 소화하여 그 정수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지름길이라 믿는다.